컴퓨터공을 전공하는 이유,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드릴 손수상기 이지용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와 자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과학번을 입학해서 BCIC 33기에 들어왔고 36대, 38대 학교생활 코로나 전후로 살아왔고요. 그래서 저 입학하고 나서는 뭐 UMC도 했었고 머싸도 했었고 그런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컴퓨터 자동 3으로 조기 졸업을 해서 지금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대학원에 석사학번을 2년 차로 진학 중인 선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공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 조금 신뢰도를 높이고서 자랑을 하고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이 긴 거 듣기 싫어하실 것 같은 3줄 요약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컴퓨터공학 전공 커리큘럼의 핵심은 프로그래밍과 컴퓨터 시스템이다. 둘째, 컴퓨터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와 그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소이인데요.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지를 생각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컴퓨터공학과에서 무슨 내용을 다루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공학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치는데요. 보통 그런 걸 요구하죠. 성공이잖아. 컴퓨터 얼마에 써야 되니? 뭐 해야 되니? 맨날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면접자 좀 보여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 걸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뭐라고 대해야 될지도 아마 1, 2학년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긁는 멘트를 준비해봤어요. 흔히 두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맨날 코딩한다 라고 하거나 뭐 웹이나 이런 프로젝트 개발한다 라고 대답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코딩이라고 하면은 GPT가 더 잘한다던데 전공식이나 왜 하니?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프로젝트도 어떤 국비 지원 맨날 광고하고 하는데 이거는 다 한다는데 취업까지 연계해주고 돈도 준다는데 그거 전공까지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의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좀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돌아봤을 때 저는 1, 2학년 때 이런 말에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서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프로젝트 할 때 뭐 만들었던 앱 같은 거 화면인데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코딩해가지고 GPT가 열심히 써준 이 코드 가지고 어떻게 다 하면 그 프로그램이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 사람들도 뭐 코드고 뭐고 다 몰라도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코드가 프로그램이 되어서 돌아가기까지 그 내부적인 동작이 무엇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1, 2학년 때까지 열심히 코딩하고 배우고 하지만 진짜 저 코드가 프로그램이 되기까지 무슨 과정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그 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전공하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는 뭐 하는 과냐?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이렇게 길게 대답하면 안 들어주겠지만 제가 생각한 요약한 내용은 이렇게 세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코딩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당연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가장 주요하게 다루고요. 1, 2학년 때 걸 되게 많이 들게 될 테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2학년 후반부터 3학년까지 해서 꽉 배우는 내용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그 과정에 대해서 되게 깊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인프라,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 AI 이런 톤다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들도 있죠. 3, 4학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도 한 번씩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컴퓨터가 이수 체계더라고. 우리 과에서 다루는 과목들을 학년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은 내가 4년 동안 뭘 배우겠구나라고 한눈에 좀 잘 캐치가 되나요? 아니요. 그럴 대답을 원했어요. 네, 진짜 안 될 거예요. 저도 작년에 제가 이맘때 또 세미나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정년 친구들이 4년 동안 내가 배우게 될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좀 설명을 해주는 세미나를 하려고 막 이런 식으로 색채 표시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좀 묶을 수가 있고 이런 수업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번 세미나 준비하면서 작년과 PPT를 보니까는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말로만 열심히 해놨어가지고 이번엔 좀 더 시각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컴공을 전공한 것의 특징이 된다고 생각하는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 관해서 좀 더 깊게 다뤄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현장 요약인데요. 무슨 이쁜 그림은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우리는 이렇게 그냥 데스크탑 하나로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일반인의 시각이고 전공자 같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사람의 손으로 쓰이고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작성이 되는 걸 컴파일러를 거쳐 어세블리 랭귀지를 거쳐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서 CPU에 그 명령어가 전달되고 이 정말 맨 마지막에는 전자탄까지 그 회로까지 쭉 이어지는 그 모든 흐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뒤에 있는 건 다시 설명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파이썬 언어부터 시작해서 어셈블리어 그리고 0과 1로만 이루어진 기계어 그리고 거치기까지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과정 그리고 얘네들이 CPU에 올라가서 수행에 되기까지 필요한 운영 체제 그리고 CPU를 포함한 컴퓨터 하드웨어 구조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어떤 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 이 전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공자니까 배우는 거고 그냥 국비지 영프링 그런 걸 받는 사람들은 안 배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저는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를 다룬다고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 구조 방금 보여드렸던 컴퓨터 시스템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원수의 컴퓨터는 1946년에 처음 완성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컴퓨터 한 대가 저렇게 크게 생겼어요. 저 안에는 진공관이라고 해서 저도 과학적인 거는 까먹어버려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0 또는 1의 단위를 저장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장치가 있었을 테고 얘네들이 전선을 막 열심히 회로를 만들고 연결을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종이로 된 OMR 카드 같은 거에다가 펀치로 뚫어가지고 0과 1로 여기 십진수일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걸로 코드를 이런 종이에다 직접 작성을 하고 타자기로 쳐서 이렇게 길게 쭉 만들어가지고 빈 소스 코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 코드를 한 장 한 장 컴퓨터 기계에 읽히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동작을 시켰어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하나 재밌는 얘기는 우리가 버그라는 말을 쓰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생겼을 때 그 버그가 옛날에는 이 종이들 사이에 진짜 벌레가 껴가지고 기계에 있다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이 벌레가 종이를 갉아버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하여튼 옛날의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사람이 열심히 씁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 입력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회로를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논리회로 단계에서 배우게 될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부분이고 얘네들을 실제적인 진공관을 포함한 전자적인 장치 위에서 동작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진공관은 부피가 너무 커서 아까 봤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부피의 컴퓨터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가 발전될 수 없었는데 트랜지스터가 개발되면서 진공관의 기능을 아주 작은 장치로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회로를 직접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CPU, 램 저장 장치와 같은 더 많은 하드웨어가 세분화되고 기능이 향상되면서 더 빠르게 연산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수준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게 되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게 된 만큼 더 많은 복잡한 구조로 세부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좀 발전된 구조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과목들과 연계해서요. 그래서 제가 아까 컴퓨터 전공에서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배운다고 했는데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잘 했다고 생각할게요. 여러분도 열심히 잘 배우고 있을 테고 많이들 공부를 하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코드 한 줄 한 줄이 실행되면서 컴퓨터 안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2, 3학년 전공 내용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CPU에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이썬 코드 같은 걸 작성하는 거죠. 이를 고급 언어 또는 뭐 상위 레벨 언어, 하이 레벨 랭귀지 이런 식으로 불러요. 반대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컴퓨터는 이 상태로 바로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코드가 컴퓨터가 읽는 것 같지만 실제 CPU 그 칩은 0과 1로만 이루어진 기계어만 읽을 수 있어요. 맨 아래 0과 1 처음 써진 이 기계어 또는 뭐 로우 레벨 언어 그런 식으로 보면은 말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고급 언어가 기계어로 거치기까지 바로 변환되는 경우도 뭐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 컴파일러라는 게 어셈블리어로 한번 변환을 하고 이 어셈블리어를 거쳐 기계어로 변환이 되게 돼요. 그래서 고급 언어는 사람에게 굉장히 좀 친숙한, 그나마 사람이 잘 읽고 가공하기 쉬운 형태의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하고요.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와 사실상 구성은 거의 똑같지만 지금 이거 보이는 것처럼 연산자 종류, 피연산자, 연산자 결과, 저장 위치와 같이 각 요소들을 오른쪽에 보이는 표처럼 약속을 해놓고 나는 이 CPU는 이런 시스템의 명령어를 읽고 이런 규칙으로 읽을 거야 라고 정해준 그 규칙 아래 어셈블리어로 한번 변환을 한 뒤에 어셈블리어는 기계어로 1대1로 대응이 되면서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CPU에 명령어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굉장히 좀 많이 추격을 한 건데 아무튼 이 내용은 어셈블리 언어와 컴퓨터 구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거쳐서 되게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 될 거고요. 이 명령어들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이 안에서는 뭐
어떤 변환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코딩을 얕게 배운 사람들은 그냥 위에서 하이레벨 랭귀지 쓰면 다 컴퓨터가 알아듣고 프로그램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를 다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CPU로 명령어가 전달이 되면요, CPU는 그 명령어를 처리를 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명령어를 예로 들자면은 얘는 더하는 거구나. 이 피현선자와 이 피현선자를 더해서 이 피현선자에 저장하면 되겠다라는 명령어를 한 줄을 읽고 이걸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하나의 스텝으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이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인지 파악을 하고 add 분할 파악하고 피현선자는 얘랑 여기네. 피현선자를 확인하고 실제로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이거를 저장하기까지 적게는 4단계, 많게는 5단계까지 걸쳐가면서 이 논리 회로들을 거쳐 연산을 하게 되고요. 왼쪽 그림은 뭐냐면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해서 위와 아래의 차이를 딱 한눈에 보고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세거를 세탁탈수 건조 3개를 다 할 건데 하나의 장치로 세탁탈수 건조, 세탁탈수 건조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은 세탁기, 탈수기, 건조기 3개를 따로 놓고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하면 시간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컴퓨터는 성능을 향상하는 게 엄청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시적인 컴퓨터는 처음엔 이렇게 만들었을지라도 시간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파이프라이닝을 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 구조가 이 CPU 회로에 나와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회로 이 그림 자체에 이 내부적인 요소 하나하나는 되게 많이 추격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 안에 디테일을 배우는 게 논리 회로 단계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정말 0과 1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덧셈을 하고 받아 올림 해가지고 계산하고 나눗셈, 곱셈 하는 거, 숫자 세는 거 그런 것들을 배우는 논리 회로 과목에서 하게 되고 또 이 역시 처리하는 것도 어셈블리나 컴퓨터 구조에서 다루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명령어를 CPU에서 수행하다 보면은 CPU가 숫자만 계산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마우스와 키보드의 입력을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옆에 비디오 장치를 띄워야 될 수도 있고요. 요즘 AI 연산도 있고 수많은 연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CPU에서만 연산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CPU 내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 레지스터라 그래서 리드 레지스터, 라이트 레지스터, 피현선자, 그리고 타겟 레지스터 이렇게 한 3개 정도 밖에 못 갖고 있는 단 말이에요. CPU 많은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저장 장치인 메모리도 필요하게 되고 또 파일이 너무 크게 되면 우리가 디스크에다가 파일을 써놓잖아요. D드라이브 같은 데다가 그런 디스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CPU뿐 아니라 이런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구성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면 걔네들과 동작은 어떻게 하는지 또 컴퓨터 노조와 운영체제 과목에서 배우게 될 거고 또 이 중에서 좀 특징적이라 하나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메모리 계층 구조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이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디스크라는 저장 장치의 계층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CPU에 가까운 쪽이고 멀어질수록 CPU가 먼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는 임시 저장 장치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 책상이고 책상에서 내가 뭔가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책을 이 책상에 갖다 놓은 것까지는 레지스터에 갖다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바로 앞에서 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캐시는 책상 서랍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주 쓰는 건 책상에 쉽게 넣었다 뺐다 하면 금방 쓸 수 있을 테니까요. 메모리는 서랍이라고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계산할 게 많아지면 중간중간 서랍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디스크는 다른 알동이 있는 캐비넷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멀리 있지만 동네에 커가지고 내가 많은 걸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저장 공간 상의 배분 구조가 있고 멀리 갈수록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몇 배씩 느려지거든요. 이게 레지스터에서는 1나노세컨 알고 캐시에서는 2.5나노세컨 알고 그런데 이제 70나노세컨 그리고 20ms까지 엄청 길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내가 아무리 잘 짜봤자 컴퓨터 내부적으로 자꾸 저 멀리 있는 계층 구조를 액세스할 때마다 프로그램의 성능은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단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우리가 쓰는 유저 응용들이 있죠. 이 응용들이 CPU, 램, 디스크 또는 이런 USB 장비들, 디스플레이 이런 것과 같이 외부에 있는 컴퓨터 내부 구조에 있는 CPU, 램 같은 것뿐 아니라 외부 장치 그리고 이 유저 프로그램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파일 관리, 디스크 관리, 출력 관리 여기 쓰는 일이 다가 아니에요. OS가 정말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OS가 없이 프로그램에 동작하기 힘들 정도로요. 그래서 OS는
굉장히 쓰기 우리가 OS 없이 쓰게 되려면 CPU마다, 램마다, 메모리 디스크마다, USB마다 사용법이 다 다를 테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레지스트들이 다 있고 그 구조가 굉장히 까다로울 텐데 그걸 우리가 구동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싹 다 해놔서 약간 키오스크처럼 그냥 이거 해줘 빨간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화 해놓은 게 OS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S의 기능 중에서 또 하나만 또 건드려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메모리 대칭화 관리라고 해서 아까 메모리 원리 가면 좀 더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OS에서 CPU가 여기 있을 때 레지스터는 CPU 안에 있다 치고 이 캐시는 어떻게 만들어야 더 빨리 할 수 있는지 메모리는 또 어떤 규칙으로 우리가 액세스해야 더 빨리빨리 액세스하고 덜 접근을 할지 디스크랑 어떻게 하면 더 왔다 갔다 하게 할지 메모리가 부족하면은 좀 넘치는 메모리는 디스크에 백업을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메모리 계층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OS에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포인트로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이게 전공과 한 4-5개에 걸친 내용을 엄청나게 줄여서 말씀드린 거라 진짜 못할 게 내용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 배우는 게 이런 내용이 있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컴퓨터 시스템을 배우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밥 벌어 먹을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미 이거는 몇십 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이미 발전이 되어 있고 요즘 컴퓨터는 이런 지적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너무 컴퓨터 잘 쓰고 있잖아요. 보이스 쓸 줄 알고 윈도우 가지고 공원 가지고 프로그램 다 쓰고 딱히 성능의 부족함을 느낄 적이 잘 없단 말이에요. 게임 엄청 높은 거 하는 거 아니라면. 근데 우리가 이걸 전공에서 배우는 이유는 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이 두 가지가 주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코드가 프로그램이 되어 돌아가기까지 그 내부 과정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성능을 고려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돼요. 전적으로 제가 예시를 드리고 싶은 거는 토스랑 다른 은행 어플 다들 써보셨을 것 같은데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토스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민간 인증서 같은 거 인증할 때 보면 엄청 빠르거든요. 다른 애들보다. 다른 애들은 키기만 하는데도 막 로딩 엄청 걸리고 맨날 뭐 또 인증 또 하라고 그러고 되게 불편해. 토스는 그런 것 측면에서 최적화를 진짜 엄청나게 잘했다고 느꼈어요. 제 생각에 분명히 토스 프론트엔드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이 모바일 핸드폰의 스펙에서 잘 돌아가도록 그 구조를 모두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신기술들이죠. 이거 안경 같은 거, AR 안경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또 이거 현차에서 인수해가지고 요즘 많이 화제인 로봇인데 이런 모바일 글래스 아니면 VR, 비전 프로 같은 거 아니면 로봇, 제조용 로봇이나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제한적인 장비들에도 이런 컴퓨터들이 다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자원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컴퓨팅 파워도 작을 거고 메모리도 작을 거고 배터리로 인해 전력도 써야 될 거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시스템의 동작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수요 자원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기초 지식이 됩니다. 요즘은 CPU, GPU를 넘어 NPU니, TPU니, 엔비디아이고, DLA니 학생들 들어본 적도 없을 것 같은 5만 가지 연산 자원들이 생성이 되고 AI를 위해서 생성이 되는데 걔네들의 근본적인 동작 원리는 결국 이 컴퓨터 구조와 유사하거든요. 얘네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자원을 많이 할당하냐의 차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또 삼성이랑 하면서 HBM 가지고 난리잖아요. 맨날 공장하고 주닫고 그런 거 딱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AI 연산하는 데 있어서 AI 모델만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이 AI 모델이 시스템에 올라가서 연산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면서 뭐 때문에 또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필요한지 이 구조들을 이걸 전공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분들이 학부생 시절에 졸업하고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막연하게 요 정도에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기업 어디 취업하면 좋지 않을까? 정말 꿈을 가지고 들어온 정말 멋진 친구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한 3학년 때까지는 그냥 어디 하나 취업 괜찮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요. 막연하게 AI 쪽이 뜨니까 AI 쪽 뭐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런 데 가서 쓸 기술을 학교에서 잘 배우지 않거든요. 지금 배운 것들과 기반 기술도 조금 배우겠지만 AI도 4학년 과목 한두 개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그 앞에 있는 애들처럼 닫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졸업하고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성공해서 이건 정말 기초 지식을 배웠을 뿐이고 그래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여기는 윗부분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도 많아요. 도쿄 관리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정보보안 과목도 있고요.
제가 좀 시스템 쪽을 하고 있다 보니 시스템 관련된 거 많이 써놓긴 했는데 제가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할 수 있는 거. 단순히 그냥 개발자도 간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거를 그냥 맨날 뭐 이런저런 거리 어디나 가고 싶은데 떨어져서 삼서 인생 마음 많이 이런 그런 친구들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으니까 최대한 많은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홍콩에서 진출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여러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대학원생이니까 대학원 얘기를 안 하긴 그렇고 짧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실시간 유니코트스 시스템 연구실이라는 곳에서 실시간 시스템에 대해 연구를 하고요. 실시간 시스템은 뭐 자율주행차나 뭐 드론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리세계와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은 정해진 동작을 정해진 시간, 데드라인 안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율주행 빨리 이거 주행 다음 명령 내려야 되는데 시간 늦으면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도 내 응용은 이 시간 안에 수행을 보장한다. 뭐 이런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AI를 실시간으로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최적화 기법들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혹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네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학원은 일단 첫째로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공부를 하긴 하는데 공부는 서브예요. 대학원은 본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주도적으로 내가 무엇을 연구하겠다고 아직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찾아내야 되고 이거를 누가 고치지 않아요. 교수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이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뭐 시험 봐야 된다 하면 알아서 그거 세팅이 되고 그냥 그거 한두 달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연구를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일입니다. 뭐 천천히 되지만 그럼 졸업을 한 10년씩 걸려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논리왕이어야 해요. 교수님을 설득해야 됩니다. 교수님이 그거 쓸모 있는 거야? 진짜로? 아직 남들이 안 했어? 남들이 왜 안 했는데? 남들이 한 방법은 뭐가 안 되는데? 남들이 한 거는 네가 한 게 뭐가 다른데? 또 내가 잘 열심히 만들었는데 조금밖에 안 젖었으면 그래 쓰겠냐? 그냥 기존 거 쓰고 말지. 깔 수 있어. 이런 모든 공격에 방어해낼 수 있는 논리왕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세계적인 연구원들과 소통을 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면 안 좋은 것 같지만 대학원의 메리트는 생각하는 분들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대학교를 4년 그리고 그 이상 다니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일단 전공에서 뭘 배우는지는 제가 한 절반 정도를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뭐 성적 따는 게 목표가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학회 커뮤니티 만드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냥 졸업장만 따서 다른 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을 수도 있고 취직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는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내가 졸업하고 뭐라도 하겠다라고 그 미래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랑 안 하고 있는 거랑 졸업할 시점 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배우는 거는 뭐인지 제가 오늘 좀 알려드렸으니 그걸 기반해서 내가 나중에 졸업하고 뭐 하고 싶을까 열심히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언제든 연락 주셔야 되고 오늘 뭐 직접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